정권 교체 여론하고 그다음에 유지 여론이 20% 차이 나거든요. 이게 보면 20도 정도가 기운 겁니다. 민주당은 내려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유일하게 뭐냐면은 후보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떤 후보를 뽑느냐인데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의 사과하기를 거부했던 분이에요. 일단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나갈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 이재명과 윤석열의 구도가 다시 시즌2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겁니다. 이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선 과정 속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이준석이 대구 내려가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정면 돌파해서 그걸로 당선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런 식의 선택을 과연 보수 유권자가 해줄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면 그거 가지고 20도 정도 기울어진 이 싸움을 한 번은 해볼 만하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구 민심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대구 민심요? 당분간은 아마 탄핵의 후유증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띄운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부터 띄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을 띄운 것도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대구 경북에서부터 전략적 선택이 마치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 광주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띄웠듯이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서 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탄핵 국면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칫하다 보면은 중도 확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층은 분열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제가 보건대 우리 지지층들이 여러 가지로 헤아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면 어떡하냐.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 걱정한다. 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민주당 내부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워닝을 계속 경고를 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사실 보면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 가장 걱정스러운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민이 뭐냐면 활주로가 너무 짧아. 2주, 3주 안에 이 경선 국면이 끝나야 대통령 선거 본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도 지금의 이 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이 분노와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른바 정신 차린 후보가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먹히겠느냐. 기간이 너무 짧고 활주로가 짧으니까 이 비행기는 바람이 있어야 뜨는데 이게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요. 그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에서 뭔가 일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이 잘 믿기진 않아. 권영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도대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청산하고 가야 되자는 얘기인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버리고 뭐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뭐가 정답인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지지층들의 상실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울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당장 우리 지지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략적 선택으로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들이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층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 길을 열어줘야 될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 있게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한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계속 여전히 프레임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한국 정치의 총체적인 파탄이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쪽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 다시 이번에 우리가 세울 정권에서는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게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가 미래로 가는 길은 홍준표나 김문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분위기 봐서는 여전히 김문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극비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면 김문수, 홍준표면 감사합니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딱 뭐 정리해 주셨네. 선거 해보나 마나고 그쯤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집을 하겠지만 그거 두 자릿수 패거든요. 왜냐 중도층의 판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탄핵에는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온 후보한테 절대 표 주지 않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누가 제일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 그리고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저 장막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온 게 보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에도 동의하지만 동시에 보수가 국민의힘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 탄핵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중에 뭐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분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업어왔다. 그리고 그분이 뭐 상당한 어떤 정치적 식견 이런 것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간다 하면 2달 내에 그렇게 되는 순간 민주당으로서는 하고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보들에 대한 강자들의 평가는 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되시는 분들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프레임 전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가 역부족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중도층 확산을 위해서는 그럼 누가 좋은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그걸 품을 수 있을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수 정치에서는 진짜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극복할 수 있다면은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서점가에서는 1등이지만 당내에서는 좀 중하위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본 경선을 한 4명 정도 올리는데 3명으로 컷오프하자. 이 얘기를 친윤 쪽에서 좀씩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동훈은 떨궈내고 경선하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당대표 나오면 당원 게시판 또 다시 소환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가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 중도적 이미지가 있고 탄핵에 대해서 좀 묘한 입장인 것 같아요. 탄핵 소추에는 찬성하는데 인용에는 반대한다? 일단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이거 사실은 좀 중도적인 입장일 건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그쪽 가운데 있는 입장을 좀 취한 것 같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분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정으로서 제가 이제 대담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번에 그 부동산 문제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마도 이제 오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부동산값이 내려가니까 뭐 강남은 따로 놀겠지 하고 확산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다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타격을 좀 입으신 것 같아요. 먼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무난한 거잖아요. 무난한 건데 사실 정치가 한 20년 하면서 구설수나 무슨 뭐 사고 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별로 좀 드문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명태균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것만 없으면 아마 본선에서의 경쟁력으로 따지면 가장 그 파급력 있고 위협적인 그 보수의 후보라고 봐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극비상 두 개를 다 알려드렸잖아요. 누가 나오면 땡큐고 누가 나오면 걱정인지. 근데 상대 진영이 걱정스러워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진영 내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의 그 담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상대 쪽에서는 두려워하는데 그 담을 못 넘어서고 이 활주로가 너무 짧고 뜨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승민 대표처럼 안타까운 분이 없죠. 대구에서만 마음을 열면 그럼 보수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떤 분은 그 뭐 탄핵 소추 그 직접 발의까지 하신 분은 또 그 원내대표도 하고 그러시고 그 배신자론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 가기? 아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 정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지고 이 배반해도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세상은 보고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밖에서는 공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배신자니 뭐니.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 적용되는 그 배신자라는 이런 개념을 공적 관계에다 마구 해서 공사 구별 없이 막 하다가 이번 사태가 났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화 청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보수는 희망 없습니다. 진짜 21세기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